흐르지 않는 강. 춘천의 겨울바람은 매서웠다. 인적 없는 외진 곳으로 부는 바람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얼어붙게 만들 만큼 매우 차가웠다. 강미희는 벌써 오랜 시간 정연수의 무덤 앞에서 부는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며 서 있었다. 오랜 세월을 차가운 땅 속에 누워있는 정연수의 무덤 앞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안겨준 채 공연이 있던 날 김진우에게 정연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강미희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리고 지금 정연수의 생일날 그의 무덤 앞에 서 있다. 벌써 16년 전에 죽은 정연수의 죽음 앞에 살아있는 모습의 자신이 서 있었다. 그를 죽을 만큼 사랑했는데 자신은 살아있고 그는 차가운 땅 속에 누워있다니. 강미희는 그런 자신이 안쓰러웠다. 16년 전에 죽은 사람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니. 강미희는 정연수의 생일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자신이 몹시 초라하게 느껴졌다. 정연수가 살아있다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강미희를 무섭게 몰아치며 비난했을 게 뻔했다. 하지만 강미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정연수에 대한 어떤 것도 잊어버릴 수가 없었기에, 절대로 정연수를 용서할 수가 없었기에 기억 속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을 반추하며 살아왔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임을 강미희는 알지 못했다.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강미희는 언제나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정연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그렇게 살아왔다. 이젠 끝이었으면 좋겠다. 어디선가 자신을 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정연수를 미워했는데 이제 그는 어디에도 없다. 벌써 오래전에 그는 죽고 없었다. 강미희는 이젠 정말 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연수가 잠들어 있는 곳을 떠나 천천히 바람을 가르며 걸어 내려오는 강미희 곁으로 자동차 한 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민영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상혁의 집으로 향했다. 택시 문을 열고 서서 말 한마디 하지 않던 민영의 얼굴이 떠올라 유진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깊은 한숨을 지었다. 유진이 누구에게 가는지 잘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택시를 잡아주었던 민영. 그의 친절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거절했어야 했다. 그래서 민영이 되도록 빨리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러지 못했다. 그것이 민영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알면서도 유진은 민영 앞에서 그럴 수 없었던 자신 때문에 가슴이 미어졌다. 유진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민영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자리에서 지켜봐 줄 것이라는 걸 알기에 그런 것은 아닌지, 유진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 후회스러웠다. 택시가 상혁의 집 앞에 섰다. 그렇게 화내고 가니까 미안하지? 원래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라니까. 대문을 열고 나오는 상혁에게 유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상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을 내버려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혁은 벌써 후회하고 있었다. 사랑은 사랑만으로 온전할 수 없을까?
의심과 함께 자라나는 사랑. 상혁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온전한 사랑만으로 가슴속을 채우는 준상의 사랑이, 유진에 대한 준상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이 부러웠다. 아니, 준상을 닮은 이민영이 부러웠다. 이민영이 준상이만 닮지 않았어도. 유진은 상혁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따뜻하게 상혁을 안아주었다. 상혁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가만히 상혁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상혁의 어깨 위론 유진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져 내렸다. 유진은 마음속으로 민영을 생각하고 있었다. 참,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면 몰라도 몸은 상혁에게, 마음은 민영에게로 향하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유진이 상혁에게서 몸을 떼었다. 다음 날 유진은 방송국으로 상혁을 찾아갔다. 함께 춘천에 가기 위해서였다. 깨끗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상혁의 모습을 본 유진은 상혁이 새삼 어른스럽게 느껴졌다. 정말 인사를 드리러 가는구나.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유진의 아버지 정현수가 잠들어 있는 묘소 앞이었다. 그런데 묘소 앞에는 누군가 먼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상석 위에 놓여있는 국화꽃이 아직도 싱싱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기일이라면 몰라도 아버지 생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머니 말고는 없었다. 자신과 상혁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니었다. 친구분이 다녀가셨겠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유진에게 상혁이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유진과 상혁은 묘소에 절을 하고 술을 따랐다. 아버님, 저 상혁이에요. 유진이와 결혼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유진이 마음속에 좋은 그림 그리도록 잘 살아볼게요. 묘소를 향해 말하는 상혁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진의 눈에 작은 이슬이 맺혔다. 상혁의 말대로 유진의 결혼 소식이 아버지께 꼭 좋은 생신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민영은 유진을 보내고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호텔로 들어섰다. 민영의 방 앞에 한참을 기다린 듯한 표정으로 김 차장이 서 있었다. 민영이 어떤 심정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 술이 모자라지 않느냐며 호텔 바로 민영을 끌고 갔다. 차라리 없었던 일이면 좋겠어요. 유진 씨에 대한 거 아무것도 기억 못했으면 좋겠는데. 민영이 입속으로 술을 털어넣으며 말했다. 방법이 있어. 첫째, 술로 잊는다. 둘째, 다른 여자를 만난다. 셋째, 치료를 받는다. 네 성격으로 봐서는 세 번째가 맞을 것 같다. 정신과 치료받는 거. 민영이 장난 그만하라는 듯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김 차장은 장난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런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정신병을 알아서가 아니라 지워버려야 할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기억을 지우고 다른 기억을 심는 치료 방법이 있다고 진지하게 설명했다. 그때 피아노 연주가 시작됐다. 김 차장은 민영의 어머니가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는 것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떠올렸다. 어쩐지 처음으로 피아노를 친다는 사람이 너무 잘 치게 진짜 천재인 줄 알았지. 어깨너머로 다 배워놓고. 김 차장은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는 민영을 돌아보며 그러면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민영은 정말로 피아노를 친 적이 없었다. 피아노를 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거겠지.
김 차장이 무심코 한마디 던졌다. 순간 그 말을 들은 민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과거를 기억 못한다고요? 안개 속에 가려져 자욱하기만 한 지난날의 기억. 민영은 자신의 과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기억이 정말로 자신의 기억인지 궁금했다. 민영은 강준상이 다녔다는 춘천에 있는 제1고등학교를 찾아갔다. 강준상이라는 학생에 대해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는 강준상의 생활기록부 열람을 꺼려했다. 겨우 주소만을 알아낸 민영이 강준상의 집을 찾아 나섰다. 집을 찾은 민영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언젠가 자신이 그곳에 와보기라도 한 것처럼. 실내로 들어가는 문을 살짝 밀었다. 실내를 둘러보던 민영의 시선이 피아노 위에 멈췄다. 구석에 낡은 피아노가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건반 하나를 눌렀다. 그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민영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강미희였다. 민영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분명 지난번에 강준상에 대해 물었을 때 강미희는 모르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놀란 강미희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다. 영문을 몰라 하는 민영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려다 피아노 옆에 세워져 있던 패널을 건드렸다. 바닥으로 넘어진 패널을 바라보던 민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패널은 강미희의 졸업 연주회 사진이었다. 민영의 시선과 강미희의 시선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잠시 후 민영이 입을 열었다. 이게 뭐죠?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죠?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왜 강준상 집에 어머니 사진이 있는지. 여긴 어디죠? 어딘가요? 너무 놀라 자리에 주저앉은 강미희를 보며 민영은 몸부림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민영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강준상이 누구예요? 누구죠? 이민영이 누구예요? 난 누구예요? 민영의 목소리가 고조되어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상아. 눈물에 젖은 강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가 준상이라고요? 정말 내가 준상이라고요? 절규하던 민영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뭐가 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강미희는 뛰쳐나간 민영을 따라가며 준상이란 이름을 애절하게 불렀다. 강미희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 하늘에 메아리도 없이 흩어졌다. 유진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하는 상혁을 가끔씩 쳐다보았다. 낯설었다. 묘소에 찾아가 아버지께 술을 따라 드리고 춘천집에 들렀을 때 상혁은 유진의 어머니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자신의 월급을 모아서 준비한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결혼 준비에 보태라고. 망설이던 어머니는 상혁의 마음에 감동해 봉투를 받았다.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하다가도 그렇게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상혁의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유진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런 유진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다는 듯 상혁이 씩 웃었다. 그냥 자신이 하는 대로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표정으로. 상혁은 유진의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을 확인하고는 다른 곳에 들렀다 가자며 글로벌 박스를 열어 지도를 찾게 했다. 박스를 연 유진이 지도를 찾다가 강미희의 연주회 팸플렛을 발견하고는 잠시 들여다보았다. 피아니스트였구나. 유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는 사람이야? 상혁이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유진을 힐끔 쳐다보았다. 전에 한번 만난 적 있어. 이민영 씨 어머니야. 유진의 말을 듣던 상혁의 표정이 갑작스레 일그러지더니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강미희의 연주의 날 대기실에서 강미희와 아버지가 나누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10년 전에 강준상이라는 학생이 날 찾아왔었어. 난 그 아이가 네 아들이라고 생각했었어. 상혁은 허둥대기 시작했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리고 잊은 약속이 있다며 차를 다시 돌렸다. 집 근처에 유진을 내려놓은 상혁이 어디론가 정신없이 차를 몰기 시작했다. 상혁이 도착한 곳은 제1고등학교였다. 마침 학교 복도에서 가가멜 선생님을 만난 상혁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별 어려움 없이 강준상의 생활기록부를 건네받았다. 상혁은 생활기록부를 건네준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자신보다 먼저 강준상의 생활기록부를 보러 왔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가슴이 쿵탕거렸다. 누구였을까? 생활기록부를 펼쳐든 상혁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생활기록부 상에 보호자란에 적혀있는 강미희라는 이름 석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믿을 수가 없다. 이민영이 강준상이라니. 강준상이 이민영으로 살아있다니. 상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현실이 아닌 듯 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민영에게서 느껴졌던 강준상의 그 느낌. 상혁은 이민영에게서 느껴졌던 준상의 느낌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골몰했다. 그랬구나. 그랬던 거였다. 그렇다면 유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또 그 사람에게 뺏기는 것은 아닐까? 상혁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서둘러 학교 운동장으로 걸어 나오는 상혁의 발걸음이 꿈속을 걷는 것처럼 붕 떠 있었다. 상혁의 차에서 내린 유진은 지나는 버스를 보며 어디론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망설이고 있는데 버스가 유진 앞에 와서 멈추었다. 앞문을 열리자 정차했다. 버스에 오른 유진은 맨 뒷자리로 가 앉았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누군가 있을 것만 같은데 아무도 없었다. 유진이 도착한 곳은 준상과의 추억이 서려 있고 민영의 애절한 속삭임이 스며 있는 호숫가였다. 유진은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반짝이는 호수를 바라보며 민영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그때 호수에 비친 햇살의 반짝거림을 등지고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민영이었다. 서로를 확인한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 동안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애써 웃음 짓는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는 민영의 표정에는 반가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엉켜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저 허황된 상상이려니 했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내가 강준상이라니. 민영은 여전히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유진을 바라보기만 했다. 유진은 그런 민영의 모습이 이상했다. 민영 씨, 왜 그래요? 유진 씨, 나 이상하죠? 나 정말 이상해요? 민영의 눈가가 젖어왔다. 어디 아픈 거예요? 유진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망설이던 민영이 무슨 결심을 한 듯 유진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불렀다. 유진 씨,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렵게 이어가는 민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의 어깨 너머로 상혁의 모습이 보였다. 민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멈칫했다. 다가온 상혁이 민영을 바라보았다. 저 남자가 준상이라니. 상혁은 잠시 민영을 바라보았다. 저 먼 기억 속의 준상을 바라보듯 낯선 시선으로 잠시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이내 현실로 돌아왔다. 민영이 이 모든 사실을 유진에게 밝힌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상혁은 유진을 돌아보았다. 아직 유진은 모르고 있는 듯했다. 어머님이 여기에 있다고 하셔서 자신을 바라보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를 묻는 듯한 유진을 바라보며 상혁이 말했다. 또 뵙네요. 이민영 씨. 상혁은 일부러 이민영이라는 이름에 힘을 주어 말하고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늦었다. 빨리 올라가자. 상혁은 유진의 손을 끌다시피 하며 성급하게 그곳을 떠났다. 안타깝게 돌아보는 유진의 눈빛이 멍하게 서 있는 민영의 가슴에 긴 여운을 남긴 채 사라졌다. 상혁은 매우 거칠게 차를 몰았다.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천천히 운전하라는 유진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호 위반까지 하며 마구 달렸다. 평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겨우 기차가 지나는 건널목에 이르러서야 갓길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상혁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빨아들인 상혁은 유진을 향해 느닷없는 질문을 던졌다. 너 이민영 씨 어디가 좋은 거니? 준상이하고 똑같다는 것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니지. 이민영 씨한테 넌 뭘 느끼니? 만약에 준상이가 살아있다면 어떡할래? 그래도 내 옆에 있어줄래? 유진은 상혁의 갑작스런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상혁에게 다가간 유진이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상혁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했다. 상혁아, 준상이 죽었잖아. 그런 얘기는 필요 없어. 유진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듯 했다. 상혁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유진을 빼앗길 것만 같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유진은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상혁이 자신에게 물었던 것을 되새겨보았다. 민영의 어디가 좋았냐고.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준상이를 보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자신의 온 마음과 심장 박동이 준상을 향해 있던 느낌. 그것이 사랑이고 운명이라 여겼었다. 그리고 준상이 그렇게 떠나버리고 나서 다신 그런 사랑이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었다. 민영을 만나고 나서 어느 순간 다시 쿵 하고 떨어지기 시작했다. 얼굴이 같아서가 아니라 머릿속과는 상관없이 심장이 뛰는 느낌. 준상이 곁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가슴 두근거리는 느낌을
민영이 다시 찾아준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유진의 마음은 두 사람을 같이 느끼고 사랑했던 것이다. 준상인 유진의 마음속에서 민영과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